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5억 원을 막내 아들에게 빌려주셨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돈을 갚기는커녕 연락조차 피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다른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에 빠져버렸습니다. 도대체 막내 아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노후 자금을 잃어버린 70대 어머니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75세이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슬하에 3남매를 두셨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딸이고 막내가 아들입니다. 딸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올해 45살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없고 부인과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것저것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 손을 벌렸고 어머니는 막내 아들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사연자분과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사연자분은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명절도 쉬지 않았고 아프면서도 일터에 나갔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시댁 식구들 챙기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과 공장, 정리한 돈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을 합치니 6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큰 돈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그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비도 필요할 테고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미리 준비해 두려던 거였죠. 그 중에서 1억 원은 목돈으로 빼놓고 나머지 5억 원은 정기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아껴두려던 계획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벌 수 있는 일도 없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막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사업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1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기회라며 이번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벌인 사업들이 모두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노후 자금도 불려드릴 겸 자기도 한번 제대로 된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요. 며느리도 함께 와서 무릎까지 꿇으며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거라고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다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보증도 서주겠다고 차용증도 쓰겠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막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엄마로서 한 번 더 믿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아들에게 빌려줬습니다. 물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억 원을 갚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연자분도 안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도 있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분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도 없다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큰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큰딸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막내에게 5억 원이나 빌려줬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겁니다. 큰딸은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런 큰 돈을 상의도 없이 빌려줬냐고, 막내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모르냐고 따졌습니다. 둘째 딸도 알게 됐습니다.
둘째 딸 역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결혼할 때 1,000만 원씩밖에 못 받았는데 막내는 5억 원을 받아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그게 엄마의 노후 자금 전부였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났습니다. 딸들은 막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누나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들이 막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는데 남편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디 갔냐고 물어도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딸들은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5억 원은 어디로 갔냐고, 사업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사업은 일찌감치 망했다고, 투자한 돈은 모두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업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망했다고 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망했다는 말에 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나머지 2년 반 동안은 뭐 했냐고, 왜 어머니께 말씀도 안 드렸냐고 따졌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울기만 했습니다. 알고 보니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사업이 망한 후에도 계속 돈을 썼습니다. 빚을 갚는다며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카드깡도 했고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빌린 돈이 또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냐고 물으니 며느리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다니며 쓴 돈이라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요즘 남편이 골프를 자주 친다는 것, 비싼 차를 새로 샀다는 것, 그리고 자주 술을 마신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딸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의 노후 자금을 날려놓고 본인은 골프 치고 새 차 사고 술 마시며 돌아다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남편 어디 있냐고 다그쳤지만 며느리는 정말 모른다고만 했습니다. 딸들이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연자분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사업이 일찍 망했다는 것, 아들이 추가로 빚을 진 것, 그리고 그 와중에도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는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노후 자금이 사라진 어머니는 생활비조차 없었습니다. 1억 원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 버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각종 관리비를 내다보면 몇 년 못 갈 돈이었습니다. 딸들은 엄마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딸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딸들도 각자 살림이 있고 시댁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엄마까지 모시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막내 아들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5억 원을 날려먹은 아들, 연락도 피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가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며느리도 이제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빌 때는 그렇게 간절하더니 이제는 도망 다니는 남편 편만 들고 있으니까요. 딸들은 막내를 고소하자고 했습니다. 차용증도 있으니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사연자분은 막내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읽고도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연락했지만 며느리도 답이 없었습니다. 사연자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을, 엄마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큰딸이 다시 막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자 계속 벨을 눌렀습니다. 1시간 넘게 벨을 누르니 그제야 막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큰딸이 동생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엄마 노후 자금을 날려놓고 어떻게 이렇게 숨어 지낼 수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막내는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자기도 힘들다고 빚쟁이들한테 쫓기는데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돈 갚을 여유가 없다고
당장 내일 살 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나들더러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면 누나들이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왜 자기한테만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큰딸은 기가 막혔습니다. 5억 원을 날려놓고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나들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큰딸의 남편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차용증도 있으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재산 압류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막내가 비웃었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있으면 압류해 보라고 했습니다. 차도 명의가 자기 거 아니고 집도 전세고 통장에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압류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큰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의 멱살을 잡고 어머니께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나를 밀쳐내며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큰딸 부부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을 때 사연자분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없는 셈 치겠다고,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막내 아들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했습니다. 딸들은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자기들이 생활비를 보태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번갈아 가며 어머니 댁에 가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와서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딸들도 각자 살기 바쁜데 엄마까지 챙기느라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큰딸은 시댁 눈치도 봐야 하고 친정엄마 걱정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차라리 막내를 고소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사연자분은 고민했습니다.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자식을 고소하는 몰인정한 엄마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연자분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차용증을 보여주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습니다. 막내 아들 말대로 재산이 없으면 압류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법적 판결이라도 받아놓으면 나중에 막내에게 재산이 생겼을 때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막내 아들이 빌린 돈은 2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대부업체만이 아니라 지인들에게서도 돈을 빌렸습니다. 엄마 이름을 팔아서 빌린 돈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자라고 거짓말하며 돈을 빌렸던 겁니다. 사연자분은 그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아들이 빚을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채권자들이 자기를 찾아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는 안심시켰습니다. 엄마가 직접 보증을 선 게 아니니 법적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찝찝했습니다. 혹시라도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면 어떡하나 걱정됐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잡았습니다. 막내 아들도 출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기일 모두 불참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불참하면 일방적으로 판결이 날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3차 기일에 막내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초췌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막내는 말했습니다. 돈을 갚고 싶지만 지금은 능력이 안 된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갚을 수 있냐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고 했습니다. 막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측, 그러니까 사연자분 측에 물었습니다. 시간을 줄 의향이 있냐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년을 기다렸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막내가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판결은 원고 승소였습니다. 막내 아들은 5억 원과 이자, 그리고 지연 손해금을 포함해서 총 7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대로 판결이 났다고 해서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산 조회를 해봤지만 막내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는 며느리 명의였고, 집은 전세였고, 통장에도 돈이 없었습니다. 직장도 없어서 급여 압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연자분은 판결문만 받아든 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겁니다. 5억 원은 그냥 날아가 버린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딸들은 분해했습니다. 동생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겠다고, 장례식 때도 얼굴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딸들을 말렸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큰딸은 동생을 완전히 남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연락처도 지워버렸고 동생 이름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막내에게서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했습니다.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 막내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책감.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막내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이혼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최근에 판결이 났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죄송했다고,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혼자 버텼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에게 막내 소식을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연락을 끊었다고,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봤을 때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막내가 걱정됐습니다. 아무리 미운 자식이어도, 아무리 실망스러운 자식이어도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걱정이 됐습니다. 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딸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직도 그 인간 걱정하냐고, 엄마 인생 망쳐놓은 인간인데 왜 걱정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 마음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겁니다. 여러 명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을 한다고 하고는 돈을 받아 달아났다는 겁니다.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사기꾼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됐을까 자책했습니다. 경찰은 막내의 행방을 묻혔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으니까요. 경찰은 혹시 연락이 오면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막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사연자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막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고,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막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필요하다고만 했습니다.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기가 막혔습니다. 5억 원을 날려먹고도 또 돈을 달라는 겁니까? 게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말이죠. 사연자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없다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 했습니다. 막내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엄마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막내는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마도 자기를 버리는 거냐고, 돈이 없으니까 자식도 버리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사연자분은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위로했습니다. 엄마가 잘하신 거라고, 이제는 동생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정말로 아들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막내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막내를 수배 중이라고 했습니다. 잡히면 구속될 거라고, 형량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들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혹시 다쳤거나 아프지는 않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사연자분은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건강도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다니는 일이 잦아졌고 거동도 불편해졌습니다. 딸들은 더 자주 찾아와서 엄마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아직은 혼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못 가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요. 혼자서는 생활하기 힘든 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을요. 그때가 되면 결국 딸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 모든 게 막내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만약 그 5억 원만 있었다면 요양병원에라도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딸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막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막내니까, 아들이니까 하면서 너무 많이 봐준 걸까? 엄하게 키웠어야 했나? 그랬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어린 막내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의 막내, 중학교 다닐 때의 막내. 그때는 참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습니다.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사연자분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엄마의 노후 자금을 그렇게 쉽게 날려버릴 수 있었는지, 어떻게 연락도 피하고 도망 다닐 수 있었는지,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들의 부탁을 거절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압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딸들은 말합니다. 엄마는 잘못이 없다고, 나쁜 건 동생이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그 말이 완전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엄마로서 뭔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어리석은 엄마라고 할 겁니다. 어떻게 노후 자금을 통째로 자식에게 맡기냐고,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자식에게 말이죠. 사연자분도 그걸 압니다.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믿었습니다. 아들이 이번에는 달라질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자식을 믿고 싶고 자식의 말을 믿어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입니다. 지금 사연자분은 딸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1억 원은 거의 다 써가고 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각종 관리비를 내다 보니 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아마 1년 정도면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딸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까요? 아니면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말년에 이렇게 된다는 게 억울하고 서럽습니다. 가끔 막내를 용서해야 하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언젠가는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용서는 무슨, 아직도 연락 한 번 없는데 뭘 용서합니까? 딸들은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생은 이미 가족이 아니라고, 남이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연자분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밤마다 막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나? 잠은 잘 곳이 있나? 아프지는 않나? 경찰에 잡혔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미운 자식이지만, 실망스러운 자식이지만 그래도 자식입니다. 사연자분은 묻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까요? 막내를 도와준 게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전화에서 돈을 주지 않은 게 잘못이었을까요? 자식을 법원에 고소한 게 잘못이었을까요? 5억 원이 아깝습니다. 그 돈만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딸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키우고 돌본 자식이 힘들 때마다 도와준 자식이 결국 엄마를 버렸다는 사실. 그게 제일 아픕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일을 겪은 분을 아시나요?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빌려주는 일,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자식을 믿는다는 게 어디까지여야 할까요? 그리고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자분은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내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인연을 끊어야 할지, 딸들에게 의지해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혼자 버텨야 할지,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일로 인해 가족 전체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막내는 도망자가 됐고 딸들은 동생과 인연을 끊었고 어머니는 노후 자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깨져버렸습니다. 돈이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막내의 욕심, 무책임, 그리고 도덕성의 부재가 이 모든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지금 75세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막내에 대한 원망과 자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까요? 딸들은 행복하게 살라고 합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니까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5억 원도 없고 막내 소식도 모르고 매일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사는데 말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남편이 있었다면 막내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최소한 이런 결정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의논할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결정을 혼자 해야 했고 그 결과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홀로 된 노인의 삶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사연자분은 다른 분들께 당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아무리 자식이 애원해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본인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입니다.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면 엄마는 결국 물고기를 줍니다. 그게 엄마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물고기가 엄마의 마지막 물고기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분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 남은 물고기까지 아들에게 줬고 이제 자신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 물고기를 먹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에는 착한 자식도 많지만 나쁜 자식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악용하는 자식, 부모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 오직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식. 안타깝게도 그런 자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을 둔 부모는 평생 고통받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에게 느끼는 실망감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자식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도와줄 수도 없고 그 딜레마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연자분도 지금 그 딜레마 속에 있습니다. 막내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완전히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 둡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도 합니다. 다시는 돈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이번에는 정말 단호하게 거절할 거라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또 흔들릴까 봐 두렵습니다. 엄마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약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빌려주는 부모들, 그 돈을 갚지 않는 자식들, 그로 인해 무너지는 가족들,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자식은 어떻게 해야 부모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돈 문제만큼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돈 문제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자신의 미래를 위한 돈입니다. 자식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줄 돈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자금과 자식 돕는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은 그걸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구분했지만 자식의 간절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딸들에게 짐이 되고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머니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막내 아들이 나쁜 걸까요? 둘 다일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만든 사회가 문제일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어머니는 선의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의가 독이 됐습니다. 자식에게도, 자신에게도, 가족 전체에게도 말입니다. 선의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선의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 선의를 악용할 때 그렇습니다. 막내 아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면서도 이용했습니다. 엄마니까 도와줄 거라는 걸 알고 손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서는 제대로 쓰지도 않고 갚지도 않고 연락도 피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배신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 이상입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모-자식 관계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막내 아들은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쫓기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혼자 어딘가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가 선택한 삶의 결과입니다. 과연 그는 후회하고 있을까요? 엄마에게 한 짓을 뉘우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탓, 남 탓만 하고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인생이 파탄났다는 건 분명합니다. 사연자분은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막내가 이렇게 된 게 자기 책임도 있다고. 너무 많이 도와줘서
스스로 설 기회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더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딸들은 말합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 동생이 선택한 길이라고. 누구나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동생은 어른이고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45살 된 어른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자식은 자식이고 내 잘못은 아닐까 고민하게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나이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딸들에게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막내는 언제 돌아올까요? 아니, 돌아오기는 할까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평생 모은 5억 원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생활비, 모든 게 돈입니다. 그 돈이 없으면 자식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연자분은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딸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때 막내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고. 아무리 애원해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딸들의 도움을 받으며 최대한 짐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노후 자금만큼은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되 경계하고 돕되 한계를 정하고 가족이지만 돈 문제는 명확히 하십시오. 그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결국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부디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